안녕하세요. 오디오 극장입니다. 여러분은 빅토리아 여왕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전 세계 영토의 4분의 1을 지배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여인. 엄숙하고 진지하고 검은 옷을 입은 엄격한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세상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오직 잘생긴 남편의 진심이었던 불꽃 같은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영제국의 심장을 뒤흔든 여왕의 핑크빛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어린 시절은 공주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어머니의 병적인 집착과 통제 속에서 숨소리 한 번 크게 내지 못했던, 한마디로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였던 켄트 공작 부인은 자신의 딸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훗날 영국 왕실을 통째로 쥐락펴락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 신복인 존 콘너의 경과 함께 빅토리아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감시하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빅토리아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자아를 깨닫게 될까 두려워 또래 친구를 사귀는 것도, 상상력을 자극할 소설책을 읽는 것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빅토리아의 유일한 친구는 손때 묻은 인형들과 애완견뿐이었고, 오직 왕실 역사, 예법, 어학 등 군주로서 필요한 주입식 교육 서적만 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행동 지침을 담은 두꺼운 규칙 책자를 만들어 그대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또한 매일 밤 어머니와 같은 침대, 같은 방에서 지내며 딴짓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당하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빅토리아가 처리되기 전에 국왕이 죽기를 바랐는데, 만일 빅토리아가 성인이 되기 전에 왕위를 물려받게 되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신 다스릴 섭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머니인 켄트 공작 부인이 섭정이 되고, 존 콘노이는 영국 제국의 1인자가 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빅토리아가 18세가 될 때까지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바보로 자라야 했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나약해져서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의존적인 인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켄싱턴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세뇌 교육 시스템은 빅토리아를 나약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내면에 피도 눈물도 없이 쳐내는 냉정함과 반골기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거든요. 빅토리아는 이 숨막히는 궁전에서 탈출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도끼를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1837년 6월 20일 새벽 6시. 당시 국왕이었던 윌리엄 4세가 서거했다는 소식과 함께 대주교와 장관들이 켄싱턴 궁전으로 들이닥칩니다.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서 일어난 만 18세의 소녀 빅토리아. 그녀가 새로운 여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빅토리아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어머니의 침대를 다른 방으로 빼버린 일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콘노이는 왕궁에서 영원히 추방해버렸고,
어머니의 방을 궁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방으로 배치한 뒤 죽을 때까지 서류 한 장 결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궁정 귀족들이 어린 여왕이니 우리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겠지 하고 덤벼들었지만 빅토리아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온 나라에 내로라 하는 귀족 남성들이 어린 여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줄을 섰지만 그녀는 시큰둥했습니다. 결혼은커녕 연애에도 전혀 관심이 없던 얼음공주였죠. 그런데 그녀가 20살이 되던 해 친척들의 등살에 밀려 독일 사촌들을 궁전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지루한 표정으로 윈저성 계단 위에서 사촌들을 기다리던 빅토리아 여왕. 그런데 저 멀리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걸어 들어오는데 순간 여왕의 눈에 카메라 필터가 씌워지며 슬로우 모션이 걸립니다. 푸른 눈동자, 조각 같은 턱선, 훤칠한 키에 넓은 어깨를 가진 20살의 독일 청년, 엘버트 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얼음공주 빅토리아는 방에 돌아와 자신의 비밀 일기장을 펼쳐 미친 듯이 붓을 굴리기 시작합니다. 오 마이 갓, 엘버트는 정말 너무나 잘생겼다. 그의 머리카락은 금빛으로 빛나고 눈은 맑은 바다와도 같도다. 그가 내 곁에 서 있기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것은 여왕이 실제 자기 일기장에 남긴 글입니다. 엘버트의 조각 같은 외모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것이죠. 실제로 엘버트는 180cm가 넘는 큰 키에 늘씬하고 탄탄한 체구를 자랑했습니다. 콧대가 아주 오뚝하고 턱선이 날카로워서 전형적인 북유럽 그리스 조각상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요. 게다가 맑고 깊은 푸른 눈동자에 부드러운 곱슬기가 있는 금발머리는 우아하면서도 다정한 분위기가 흘렀다고 합니다. 영국 궁전 여관들이 그가 걸어 다닐 때마다 훔쳐보느라 바빴다는 비하인드가 자자하죠. 하지만 영국의 왕실 예법상 절대 존엄인 여왕에게 그 어떤 남자도 먼저 데이트를 신청하거나 청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반역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물론 엘버트의 마음이 어떤지는 알 수 없었지만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던 빅토리아는 결국 엘버트를 자신의 비밀 집무실로 소환해서 청혼을 하기에 이릅니다. 엘버트,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겠어요. 나랑 결혼해줘요. 그대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왕이 될 거예요. 여왕의 기습 프로포즈에 놀란 엘버트였지만 이내 그녀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840년 온 영국을 들썩이게 만든 세기의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빅토리아는 당시 왕실 전통이었던 화려한 금빛 예복 대신 오직 남편에게 가장 순수하고 고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역사상 최초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입게 된 시초가 되죠. 그렇다면 당시 엘버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결혼 전 두 사람의 온도 차이는 꽤 컸다고 합니다.
엘버트는 시골 영지의 둘째 아들로 성격이 아주 진지하고 내향적인 공부벌레 스타일이었습니다. 반면 빅토리아는 열정적이고 강렬한 불꽃 같은 기질의 소유자였습니다. 실제로 엘버트가 청혼을 받았을 때도 왕실 예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스라고 했지만 가슴속엔 부담감이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전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영국 여왕과의 결혼은 엄청난 명예이지만 한편으로는 내 자유를 전부 잃는 것 같아 두렵네. 여왕의 성격이 워낙 강해서 내가 그 자리를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야. 이렇게 엘버트는 의무감으로 결혼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여왕의 진심에 감동해 세상에 둘도 없는 지독한 사랑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마차에 올라탄 빅토리아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판타지는 궁전에 들어서자마자 찌릿한 현실로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독일 시골 영지 출신의 엘버트에게 영국 왕실의 텃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영국 귀족들은 엘버트를 돈을 바라고 굴러온 독일놈이라며 대놓고 무시했고 투표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인데도 아내의 집무실에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법으로 막았죠. 결혼 전 여왕의 맹목적인 사랑만 믿고 바다를 건너온 엘버트는 투표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내마저 바빠서 홀로 윈저성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쌓이던 어느 날, 사소한 말다툼 끝에 불같은 성격의 빅토리아 여왕이 버럭 화를 내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참다 못한 엘버트가 성큼성큼 걸어가 여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아주 날카롭고 도도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누구죠? 잉글랜드의 공작 엘버트요. 그런데 방 안에서는 정적이 흐르고 문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엘버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깊은 숨을 쉬고 목소리 톤을 바꾸어 다시 문을 툭툭 두드리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남편 엘버트입니다. 그 부드러운 한마디에 여왕의 자존심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권력 대 권력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아내의 다친 마음을 열 줄 알았던 현명한 남편과 그 따뜻함 앞에 기꺼이 왕관을 내려놓았던 여왕. 문을 열고 나온 빅토리아는 엘버트의 품에 안겼습니다. 엘버트는 아내의 불같은 성격을 다정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 부부싸움을 계기로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내 편이라는 것을요. 이때부터 빅토리아는 남편을 정치적인 동반자로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고, 엘버트 역시 본격적으로 그의 천재적인 두뇌를 발휘해 아내를 위한 완벽한 내조에 돌입합니다. 엘버트가 처음 관심을 가진 곳은 윈저성의 살림살이였습니다.
당시 영국 왕실은 귀족들의 보직 알박기로 인해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심지어 영국 황실 법령에 창문 바깥면을 닦는 부서와 창문 안쪽 면을 닦는 부서가 따로 배정되어 있어 두 부서가 서로 미루느라 1년 내내 창문 하나를 닦지 않고 있는 형편이었죠. 방에 있는 벽난로도 불을 피우는 부서와 벽난로에 재를 치우는 부서가 달랐습니다. 재를 치우지 않으면 불을 피워주지 않아 여왕도 밤새 추위에 떨었죠. 일은 안 하고 나라 세금만 축내는 시종과 귀족이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진지하고 철두철미한 독일 청년 엘버트는 드디어 참아왔던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권력의 기생에 꿀을 빨던 낙하산 귀족 시종들을 전부 해고하고 왕실 예산을 반으로 줄이는 대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자 평생 놀고 먹던 영국 귀족들이 난리가 났죠. 엘버트의 방문 앞에는 매일 아침 죽여버리겠다는 암살 협박 편지가 수십 통씩 쌓였습니다. 왕실의 귀족들에게도 궁 밖의 대중들에게도 굴러온 돌 취급을 받던 엘버트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각한 위장장애와 만성 위궤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엉뚱한 방식으로 풀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의 그림자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져 있었고 여왕을 향한 불만을 품은 괴한들도 늘 상존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재위 기간 동안 무려 7번의 암살 위기를 겪었는데요. 그중 가장 아찔했던 사건이 빅토리아 여왕이 첫째 아이를 임신한 만삭의 상태였습니다. 여왕 내외가 마차를 타고 런던 시내로 나갔을 때 일입니다. 군중 속에서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 빅토리아, 폭군 여왕은 죽어라 소리치며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런던 시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괴한이 쏜 첫 번째 총탄이 마차벽을 뚫고 지나는 그 찰나의 순간 엘버트는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체구로 만삭의 아내를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마차 바닥으로 엎드렸습니다. 엘버트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여왕과 뱃속의 아기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괴한이 붙잡히고 상황이 진정되자 빅토리아는 자신을 감싸 안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엘버트를 바라보았죠. 그의 등은 공포로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아내의 안위를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이 사건으로 영국 국민들은 깨달았습니다. 저 독일 청년은 여왕의 돈을 바란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목숨을 바쳐 우리 여왕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엘버트를 향한 대중의 비난이 거대한 환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1851년 런던 만국박람회는 엘버트 공 인생 최고의 업적이자 대영 제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선포한 역사적인 이벤트였습니다. 당시 영국 정계와 언론은 엘버트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주도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황당한 루머를 퍼뜨리며 박람회를 방해했죠. 전 세계에서 씻지도 않은 야만인들과 사기꾼들이 런던으로 몰려와 역병을 퍼뜨리려 한다느니 유럽의 불순한 혁명가들이 들어와
여왕을 암살하고 영국 왕정을 무너뜨린다느니 하면서 말입니다. 이때부터 엘버트는 스트레스로 밤새 알아누우며 위궤양약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행사를 치르려면 거대한 전시장 건물이 필요했는데 공사 기간은 고작 수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환경론자들은 런던 하이드파크에 수백 년 된 느티나무들을 잘라 건물을 짓는 것에 반대했죠. 이때 엘버트가 채택한 아이디어는 나무를 단 한 그루도 자르지 않고 큰 고목들을 통째로 덮어버리는 축구장 4배 크기의 거대한 유리온실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기둥은 철골로 세우고 유리를 끼워 맞추는 최초의 조립식 공법이라 단 6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햇빛을 받아 투명하게 빛나는 수정궁의 비주얼에 전 세계가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수정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936년에 일어난 화재로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수정궁이 있던 그 자리는 여전히 역사적인 흔적을 품고 런던의 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파크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공원이 만들어졌는데요. 만국박람회 당시 전시했던 공룡 조각상들은 화재를 피하고 살아남아 지금도 공원 호숫가에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런던 만국박람회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150일 동안 전 세계에서 무려 6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전 세계의 최첨단 증기기관, 다이아몬드, 문화재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영국은 이 행사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합니다. 그동안 엘버트를 독일 시골뜨기라고 부르던 귀족들은 입을 꾹 닫았고 국민들은 엘버트에게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성공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몇 달 동안 밤을 새우며 피를 말렸던 엘버트의 위궤양은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고 그의 안색은 종잇장처럼 창백해졌죠. 이를 지켜보던 빅토리아 여왕의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여왕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런던의 정쟁을 뒤로한 채 남편의 손을 잡고 화이트 성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엘버트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 직접 설계하고 지은 비밀 별장 오스본 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풍으로 지어진 웅장하면서도 아늑한 오스본 하우스는 여왕과 국왕이라는 무거운 왕관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평범한 부부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은신처였습니다. 이곳에서 빅토리아는 엘버트가 가장 좋아했던 푸른색 드레스를 매일같이 챙겨 입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철의 여왕이 아니라 오직 남편에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내로 보이고 싶었던 순수한 사랑 표현이었죠. 엘버트는 은은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정원에서 푸른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는 아내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귀족들의 무시와 서류 더미 속에서 터져나가던 위장의 극심한 통증도 아내의 미소 한 번이면 씻은 듯이 사라진다고 다정하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 나란히 앉아 한 대의 피아노를 함께 연주하며 어린아이처럼 장난을 치고 웃었습니다. 빅토리아는 평생 내 곁에서 영원한 음악이자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달라고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온 세상의 화려함을 다 가진 부부가 가장 갈망했던 것은 결국 오스본 하우스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서로를 품에 안는 이 고요하고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오스본 하우스는 영국 남부 화이트 섬의 대표적인 역사 명소로 지정되어 매년 수많은 전 세계 관광객들과 연인들이 찾는 로맨틱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엘버트가 죽은 후 오스본 하우스에 있는 남편의 개인 집무실과 침실을 생전 모습 그대로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은 지금까지도 내려와 현재 방문해도 엘버트 공이 쓰던 가구, 필기구, 서류들이 1861년 그날의 상태 그대로 박제되어 있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의 애틋한 서사가 피부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빅토리아와 엘버트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고, 영국의 국력은 세계 최고로 뻗어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사랑과 권력을 다 잡은 완벽한 두 사람이었죠. 제국을 단단하게 다져간 두 사람의 금슬도 폭발했습니다. 딸 5, 아들 4, 무려 9명의 자녀를 낳으며 영국 왕실 역사상 가장 시끌벅적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요. 엘버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내의 복잡한 정치 서류를 대신 읽고 요약해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 밤에는 아이들의 교육과 훈육을 도맡아 하는 슈퍼데디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궁전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장남이자 차기 왕위 계승자인 에드워드 7세는 희대의 말썽꾸러기였습니다. 1861년 여름, 엘버트 공은 난봉꾼 기질이 보이는 아들을 군인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아일랜드의 한 군부대로 훈련을 보냅니다. 가서 고생 좀 하고 철 좀 들어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에드워드 7세는 그곳에서 고생은커녕 대형 여배우 스캔들을 터뜨립니다. 동료 귀족 장교들이 왕세자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여배우 넬리 크리프던을 군부대 안으로 몰래 잠입시켜 준 것입니다. 왕세자는 이 여배우와 몇 주 동안 비밀리에 동거하며 뜨거운 밀회를 즐겼습니다. 낮에는 군사훈련을 받는 척하고 밤에는 여배우와 파티를 벌인 것이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이 일은 금세 런던 사교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윈저성에 있던 빅토리아와 엘버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엘버트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실추된 것도 슬펐지만 아들의 방탕함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이었죠. 30 후반에 접어든 엘버트의 몸은 이미 20대 때부터 알아온 만성 위궤양과 극심한 과로로 인해 뼈만 남은 만신창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던 엘버트는 빅토리아와 주치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일랜드 군부대에서 사고를 치고 잉글랜드 케임브리지로 돌아와 있는 아들을 만나러 한겨울의 차가운 비바람을 뚫고 직접 찾아간 것이죠. 엘버트는 뼈를 찌르는 추위 속에서도 아들을 붙잡고 차가운 빗속을 걸으며 몇 시간 동안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아들은 잘못을 빌었지만
이미 면역력이 바닥나 있던 엘버트의 몸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성으로 돌아온 그는 지독한 오한과 기침을 쏟아내다 결국 장티푸스 확진을 받고 침대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1861년 12월 14일 밤 윈저 성의 침실. 엘버트 공의 호흡이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42. 제국의 심장이 멈춰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남편의 타들어가는 손을 꼭 쥔 채 아이처럼 엉엉 울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엘버트, 내 사랑 엘버트, 눈을 떠보세요.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세요. 나의 소중한 빅토리아,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축복은 당신의 남편으로서 살았던 21년이었습니다. 굳건히 서시오, 나의 여왕이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임신한 아내를 구하고 자신의 건강을 깎아가며 제국의 황금기를 기획했던 엘버트 공. 그는 그렇게 짧고 강렬했던 생을 마치고 아내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빅토리아에게 단순한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우주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후 궁전은 깊은 침묵과 암흑에 잠겼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무려 10년 동안 공식 석상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방 안에서 눈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아들을 원망하며 그가 60이 넘을 때까지 그 어떤 중요한 국정 업무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지독한 순애보를 선포합니다. 내 남편을 향한 애도는 평생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빅토리아 여왕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검은색 상복만 입고 지냈습니다. 화려한 제국의 전성기 한복판에서 온 세상의 보석을 다 가질 수 있었던 여왕이 오직 남편을 그리워하는 미망인의 옷 한 벌로 제국을 호령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1901년 1월 22일 81세가 된 노년의 빅토리아 여왕 역시 지상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직전에 둔 여왕은 시종들을 불러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눈을 감거든 내가 40년 전 그 아름다운 청년과 결혼할 때 썼던 그 순백의 웨딩 베일을 내 머리에 씌워다오. 그리고 내 왼손에는 그이가 나에게 끼워주었던 커플링과 그의 사진을 꼭 쥐어주렴. 이제 드디어 내 천사를 만나러 가는구나. 63년간 대영 제국을 호령하며 세계사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다스렸던 빅토리아 여왕. 초상화 속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엄한 여왕의 모습 이면에는 평생 한 남자만을 마음에 품었던 불꽃 같은 사랑꾼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눈부신 날의 웨딩 베일을 쓴 채 여왕은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잘생긴 독일 청년 엘버트의 품으로 돌아가 나란히 묻혔습니다. 화려한 왕관을 내려놓고 평범한 아내로서의 진심을 택했던 문 앞의 그 약속처럼 두 사람의 영혼은 마침내 영원한 안식처에서 다시 만나 마주보고 웃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제국을 완성하고 죽음으로 그 사랑을 영원히 박제한 빅토리아 여왕과 엘버트 공의 서사시.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